너희 처가 식사 자리에선 당연하다는 듯이 밥값 척척 내면서 시댁 식사 자리에선 늘 나한테 사달라고 손 내밀고 너희는 양심이란 게 있는 거니? 엄마, 그깟 밥값 한 번 낸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울 일이에요? 그래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막말로 아들 며느리한테 밥 사주신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래. 그깟 밥값 밥 한 끼. 근데 그 한 번을 시댁에 사는 게 그렇게도 아까웠니? 시댁이 내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한 푼이라도 더 뜯어 먹으려고 머리나 굴리고 말이야. 김 씨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준 돈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야.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증여 무효 소송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우리한테 줬던 돈 다시 돌려받겠다는 거야? 애초에 내 재산 내 집이었어. 다시 되찾는 거지. 겨우 밥 한 번 안 사드린 걸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겨우가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조차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봐 계산기 두드리는 너희가 문제인 거지.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김홍주 씨입니다. 김 씨는 아침마다 여전히 먼저 고개를 돌려 빈 옆자리를 바라보는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그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아무도 없는 현실을 다시 확인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김 씨였습니다. 결혼 후 줄곧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시간이나 취미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김 씨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동네에서 작은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가게도 김 씨의 손길이 없었으면 시작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이번에 가게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집도 해주셔서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한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묵직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김 씨에게 남은 돈은 남편과 함께 아껴가며 평생을 모은 노후 자금이었죠. 나이 들어 병원 다니고 혼자 누워 지낼 날을 대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김 씨는 밤늦게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종이 한 장이 있었죠. 주원아. 엄마가 이 돈을 너한테 주는 건 너를 믿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냥 주는 건 아니야.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고 노후 자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도 조금은 알아줬으면 해. 김 씨가 내민 종이는 A 사용지 한 장짜리 손글씨로 쓴 일종의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원한 금액 1억 5천만 원은 노후를 위한 조건부 증여이며 향후 부양 책임은 아들이 진다. 아들은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다가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나중에 꼭 잘해드릴게요. 진짜요. 김 씨는 그렇게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실 그 돈을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자식을 믿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나중에 편히 모셔주겠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죠. 가게는 순조롭게 오픈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손주는 아직 어린 탓에 어린이집에도 보내기 어려웠고 결국 육아의 몫은 자연스럽게 김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하루는 새벽같이 시작됐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하는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젊을 때와는 체력이 달랐고 잠깐 쪼그리고 앉아있기만 해도 일어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났죠. 하지만 김 씨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손주의. 할머니 최고야 라는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의 감사의 표시로 시작한 주말 식사 자리는 김 씨에게 적적한 노년의 소중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엄마, 지안이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김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식사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은 김 씨에게 유일한 행복이었고 일주일을 버텨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주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서 비로소 김 씨는 육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려나. 김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를 맞았습니다. 육아가 끝났어도 주말 식사 자리만은 여전히 이어졌죠. 그 자리는 여전히 유일한 가족과의 접점이었고 김 씨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게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죠. 손님은 뚝 끊겼고 배달 매출도 시원찮았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힘들어요. 진짜 폐업할까 고민 중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표정이 얼마나 상심해 보였는지 김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그 말에 김 씨는 말없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비 일부를 조용히 건넸죠. 자식이 기 죽으면 안 되지. 김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힘든 시기니까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아들이 괜히 어깨 움츠릴까봐 김 씨가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김 씨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가게도 힘든데 뭐. 그럴 때마다 아들 부부는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형편 좀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김 씨는 믿고 싶었습니다. 김 씨의 희생은 철저히 자식들을 위한 배려였고 그 마음만은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힘들어도 자식들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것이 김 씨의 전부였죠. 하지만 김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배려가 곧 더 큰 상처와 배신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말이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한두 번 더 낸다고 생각했고 힘든 가게 사정을 알기에 도와주는 셈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동네 김치찌개집, 순두부집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예약이 필요한 고깃집이나 호텔 근처 고급 중식당까지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여긴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한우만 쓰는 데예요. 엄마, 이 집 보고회가 유명하대요. 아내가 여기 꼭 오고 싶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김 씨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메뉴판에는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반면 며느리는 환한 표정으로 메뉴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계산은 김 씨가 할 테니까요.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잘 먹는 것도 아니었지만 김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늘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카드 좀 주세요. 말투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아들은 빈말 한마디 없이 손을 내밀었고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며 옆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여기. 아들과 며느리는 빈말로라도 오늘은 저희가 낼게요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김 씨의 카드만이 반복해서 그들의 식사 비용을 감당했죠. 하지만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가끔 식사 자리를 거절하면 다음 주는 어때요? 아내가 평일 저녁에 시간 비워본다는데요? 마치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듯 끈질기게 물어 다른 날짜를 잡는 통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김 씨는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안사돈이었죠. 어머, 사돈. 잘 지내셨어요? 사돈 반가워요. 요즘도 애들 자주 뵈세요. 가끔 식사 자리는 하죠. 지난주엔 고깃집 갔었는데 거기 참 맛있더라고요. 아, 거기. 우리도 갔었어요. 애들이 저랑 남편까지 대접한다고 고생했죠. 돈도 많이 썼을 텐데 말이에요. 순간 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애들이 사돈댁은 계산도 했다고요? 그럼요, 늘 그래요. 자기 부모님인데 당연히 대접하죠.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카드부터 달라고 말하는 아들 부부가 사돈댁엔 비싼 음식을 무리해서라도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원아, 잠깐 통화할 수 있니? 응, 무슨 일이야, 엄마? 며칠 전에 길에서 사돈을 만났는데 너희가 사돈댁 식사할 땐 다 낸다면서? 아, 그건 아무래도 사위로서 처가댁은 좀 어렵잖아. 거기다가 장인어른이 입맛도 너무 까다롭고. 솔직히 부담되긴 하는데 어쩌겠어. 맞춰야지. 나는 아무거나 줘도 괜찮으니까 부담 안 느껴도 되는 거니? 엄마, 뭘 그렇게 말해. 엄마는 우리랑은 편하게 지내잖아. 처가댁은 어렵고 엄마는 좀 이해해줘야지. 나도 많이 스트레스 받아 눈치 보느라 힘들다고. 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서운해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명절마다 처가 먼저 가고 우리 집은 30분 들렀다 간 게 몇 번째니? 내 생일날은 엄마 못 드셨어요? 문자 한 통 온 게 전부였고 심지어 내 아버지 기일에는 아무 연락도 없었잖아. 근데 너희 처가댁은 생신마다 챙기고 여행 보내드렸잖니? 아니, 근데 엄마는 왜 자꾸 비교해? 우리도 진짜 열심히 살고 있고 그 와중에 엄마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서 처가랑 비교하고 서운하다는 말까지 들으면 나도 솔직히 지쳐.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졌으면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겠니?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예민하다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김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김 씨는 장을 보기 위해 며느리도 자주 간다고 했던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청과 코너 옆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목소리가 김 씨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사거리 초밥집 말이야. 동네에선 다 알아. 시어머니 완전 호구잖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다 그 입에 오르내리는 초밥집의 이름에 발이 멈췄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운영하는 일식집 이름이었죠. 코로나 때 장사 힘들다니까 시어머니가 돈 크게 도와줬대. 용돈의 생활비에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 돈 한 번 낸 적 없다지 아마. 어머, 시어머니랑 식사하면서 전부 어머님이 내신 거야? 보통 자식들이 사지 않나?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설마 우리 집 얘기는 아니겠지라는 마지막 희망이 스쳐 지나갔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의 그 희망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근데 가게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다던데. 배달 늘고 손님도 단골 꽤 붙었다며. 초반에 한두 달 힘들다가 오히려 장사 잘 돼간다더라. 근데도 시어머니한테 끝까지 얻어먹더라고. 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가게가 어렵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가게가 어렵다고 해서 그동안 도와준 건데 실제로는 장사가 잘 되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싸구려 입맛이라 식당 가면 꼭 싼 메뉴만 찾는데. 그래서 일부러 비싼 데로 데리고 가서 돈 쓰게 했다던데. 아니, 시어머니 등골 휘는 줄 모르고 웃으며 자랑까지 해. 어머, 어머. 너무했다. 그 순간 김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싸구려 입맛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일부러 비싼 곳으로 데려가서 돈을 쓰게 했다는 것까지.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식사 자리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제안했던 그 비싼 레스토랑들, 그때마다 웃으며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죠. 마지막으로 들은 한마디는 김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애도 컸고 슬슬 시댁이랑 연끈을 준비해야겠대. 눈치 볼 일도 없고 굳이 잘 보일 필요 없다고. 김 씨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몇 초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도 몰랐을 리 없다. 적어도 모른 척은 했겠지. 세상에 내가 동네에선 호구로 불리고 있었다니? 그 순간 머릿속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 재우느라 허리 삐끗한 날, 집에 돌아와 파스 붙이며 혼자 끙끙거렸던 밤. 카드를 꺼내며 괜찮다, 내가 웃는 게 좋다. 고 말하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착각이었다는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팠죠. 해도 너무하네. 김 씨는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워들고 그 길로 김 씨는 마트를 벗어나 아들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텅 빈 가게. 김 씨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며느리 민서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어머, 어머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가식적으로 들렸죠. 너 밖에서 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데 그게 다 사실이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도 멈추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래? 근데 마트에서 아주머니들이 밖에서는 내가 용돈 퍼주고 밥 사주는 호구라고 하고 다니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진짜 오해예요. 그 아줌마들이 괜히 말 보탠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어요. 그럼 아주 이상한 말은 아닌가 보지? 분명 나한테는 가게 어렵다더니 장사도 아주 잘 되는 것 같고. 며느리가 당황하며 변명하는 모습을 보니 김 씨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싸구려 입맛이라 일부러 비싼 데만 데려간다고 했다며? 뻔뻔하게 나한테 밥 얻어먹고서는 밖에서는 시어머니 싸구려 입맛이다 뒷말까지 하고 다녀? 김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더는 부정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아들 주원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들었는지 상황을 눈치챘는지 급하게 며느리 옆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 며느리가 속상해서 시어머니 뒷담 좀 한 거 가지고.
김 씨는 아들의 그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상처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만 감싸는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너희 처가 식사 자리에선 당연하다는 듯이 밥값 척척 내면서 시댁 식사 자리에선 늘 나한테 사달라고 손 내밀고 너희는 양심이란 게 있는 거니? 아들은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엄마, 그깟 밥값 한 번 낸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울 일이에요? 며느리도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막말로 아들 며느리한테 밥 사주신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깟 밥값 밥 한 끼. 근데 그 한 번을 시댁에 사는 게 그렇게도 아까웠니? 시댁이 내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한 푼이라도 더 뜯어 먹으려고 머리나 굴리고 말이야. 김 씨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준 돈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야.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증여 무효 소송이요. 전화를 거는 김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우리한테 줬던 돈 다시 돌려받겠다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큰 돈을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애초에 내 재산 내 집이었어. 다시 되찾는 거지. 겨우 밥 한 번 안 사드린 걸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여전히 상황을 모르는 듯 그렇게 말하자 김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겨우가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조차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봐 계산기 두드리는 너희가 문제인 거지.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은 기분이었죠.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 너희가 몇 번이나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는지 기억해? 그때마다 나는 믿었어. 하지만 돌아온 건 이런 거잖니? 나는 맘 바꿀 생각 없어. 김 씨는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돌아섰습니다.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귀에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엄마,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김 씨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서면서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깥의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죠. 김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만은 않기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로, 자식들에게만 모든 것을 주지는 않기로 결심했죠. 소송 결과는 김 씨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김 씨의 손글씨로 쓴 효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죠. 판결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양을 전제로 한 증여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 위반으로 인한 무효. 1억 5천만 원. 어머니가 지원해준 모든 것을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가게를 차릴 때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쫓겨나듯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무릎 꿇고 매달리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지만 김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님, 우리 지안이 생각이라도 좀 해주세요. 다시 마음 바꿔주시면 저희가 효도하고 모시고 살게요. 김 씨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니?
그동안 여러 번 너희를 믿어주고 기대하고 지원해줬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거잖니?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후 증여 무효로 인해 집은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월세도 빠져나가야 했고 이미 등기부에 올라있던 대출도 있었죠. 명의도 불분명하고 신용도 부족했던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전세 대출이요? 죄송합니다. 소득 요건과 신용 상태가 맞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있는 집은 현재 예산으로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결국 지하철역 근처 오래된 다세대 월세집. 오래 바랜 벽지, 낮은 천장, 주방과 방이 제대로 구분도 안 되는 협소한 구조. 그것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처였습니다. 생활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주원은 낮에는 다른 사람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밤에는 배달 일을 뛰어야 했습니다. 민서는 오전에는 홀서빙, 오후에는 편의점 알바, 밤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하루하루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생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서로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아줌마들한테 신나게 떠들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했겠지.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뭐. 당신은 그 옆에서 가만히 고개 끄덕이고 있었잖아. 그때 단 한 번이라도 나 말리지 그랬어? 말은 왜 이제 와서 해? 불편했던 두 사람은 점점 대화를 줄여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다가 결국 각방까지 쓰기 시작했죠. 반면 김 씨는 홀가분하게 짐을 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낡은 커튼을 걷고 따스한 햇살을 바라봤죠. 그녀는 되찾은 노후 자금으로 고향 근처의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4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창문 너머로 초록빛 공원이 보였고 복지관에서는 매달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도자기 만들기, 수채화, 실버 합창단, 국내 여행 동호회.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취미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공원 벤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해를 올려다보았고, 점심에는 복지관 식당에서 웃음꽃 가득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버스를 타고 바다를 보러 나가기도 했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사람의 정도 있지만 정보다 먼저 있어야 할 건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내 의지였구나. 김 씨는 남은 재산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절약하고 참고 희생해도 돌아오는 건 뒷담화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지나온 세월의 값을 내 손으로 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 담당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형편 어려운 어르신들 계시면요. 제가 매달 조금씩 기부하고 싶어요.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고요. 몇 달 후 조용한 오후. 김 씨는 차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말없이 흔들림 없이. 받을까 말까. 결국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엄마, 지안이 사진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제가 진짜 다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사진 속 손주 지안이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어 보이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손주는 보고 싶지만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 한다면 힘들 것 같다. 똑같은 상처를 받기 싫고
이제는 내 마음부터 지키기로 했단다. 잘 살아라. 김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흰 머리칼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이제야 알겠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결국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김홍주님께서 후원해주신 독거 어르신 생신상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보라 믿는 일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김 씨는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내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지금부터인지도 모르겠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미있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